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고 검찰 개혁이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 총장은 100분 동안 비공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측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검사 사칭과 관련해 거짓말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집단 발포가 있던 1980년 5월 21일 공군본부 보안부대장의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가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에 가는 걸 직접 봤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뉴스룸 2부에 오원기 씨가 출연합니다. JTBC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의 증거인 190여 개의 탄흔이 남아있는 전일 빌딩을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했습니다. 또한 JTBC 취재 결과 5.18 당시 군이 광주 시민을 상대로 신무기를 시험했다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심사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친분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공식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남북미 대화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지 주목됩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교차로에서 초등학생 5명이 탄 축구클럽 승합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8살 아이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24살 김모 씨가 신호를 위반한 걸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주 황남동의 관광거리입니다. 황리단길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행로가 없다 보니 차와 사람이 한 대 뒤엉킨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이 보행로 없는 통행로를 다녀왔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 직접 나서 100분 동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귀국을 전후해서 밝힌 반대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때로는 격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잘못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주장엔 동의하지만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엔 그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안은 검찰이 수사를 해봤으니 경찰도 해보라는 식이라며 오른발에 문제가 있는데 왼발을 수술하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이 그 틀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안을 보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정도로 된다면 이렇게 문제 제기 안 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이 아무런 통제 없이 마무리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1차 수사 개시 종결권을 주는 현재의 법안에 대해 다시 우려를 밝힌 겁니다. 다만 검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직접 하는 수사를 줄여서 조직의 힘을 빼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많았던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미 별도의 수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마약 분야를 비롯해 조세, 금융, 식품의약 분야의 수사를 검찰 조직에서 떼어낼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연루된 대형 범죄 수사, 이른바 특수수사에 대해선 입장이 좀 섞였습니다. 문 총장은 일단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지방 주요청에 몇 개 정도가 남지 않을까 한다며 큰 틀에선 역시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통제 시스템을 두고 특수수사 기능을 유지하든지 아예 검찰 기능에서 빼든지 그 결정은 국민적 결단 사항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예 폐지하는 건 안 된다는 검찰 내부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무게중심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방향으로 옮기겠다면서도 논란의 단골 소재인 특수수사에 대해선 속 시원한 결론을 밝히지 못한 겁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후에 100분 동안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거나 때로는 울컥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 간담회는 카메라 없이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그 장면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이 자리에 들어갔던 김선미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자, 처음 그 입장문을 읽을 때만 보면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뒤에 이어진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작심하고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대요. 네, 그렇습니다. 문 총장은 우선 다양한 몸동작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수사권 조정안에도 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 혁명과 영국 명예혁명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수사의 시작과 종결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세워졌는데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이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 총장은 예상 질문 100개 정도를 미리 뽑아서 직접 답을 쓰면서 대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준비 상당히 많이 했던 모양이군요. 근데 오늘 뭐 좀 화제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는 자신의 그 양복, 그 자켓 옷도리를 벗어서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화제가 됐는데 그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기자 한 명이 이 검찰이 정치 권력에 흔들린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듣던 문 총장이 갑자기 웃옷을 벗기 시작해서 기자들은 처음에 더워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 총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옷을 들고 이렇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자신의 옷을? 네, 맞습니다. 옷이 흔들린다. 그런데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이 정치적 중립은 이 옷을 보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흔들리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옷을 검찰에, 그리고 흔드는 손을 권력에 빗대서 이 검찰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력도 문제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흔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드는 몸통은 권력이다, 정치권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마지막엔 뭐 울컥해서 목이 맸다고도 하던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네,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짧게 소회를 밝히면서 이 문 총장은 공무원 생활을 32년 넘게 하는 동안 광주에서까지 말을 하고 이제 말을 멈췄습니다. 이후 목이 메는 듯 문장을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갔는데요. 이 검찰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어보니 광주에서 태어난 문 총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된 뒤에도 이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 조정안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이 말을 끝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간담회에 대한 검찰의 내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검찰청 간부들은 예상보다는 발언 수위가 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이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박 장관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팩트, 그리고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총장은 오늘 그런 식이면 검찰은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뭐 기자간담회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긴 시간을 생각하진 않는데 100분이라는 시간도 그렇고 본인이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이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할 말이 있으면 국회로 와서 얘기하라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다고 합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휴가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진행돼 온 논의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1년 넘게 논의가 이뤄졌다며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법안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반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대해서도 말로 할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할 문제이고 수사권 조정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 문 총장 발언을 두고 검찰도 할 말이 있으면 민주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감용 경찰청장 역시 국회에서 여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지사가 받고 있는 4개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정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지사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 모두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랐고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겁니다. 이 지사가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개발 업적을 부풀려 홍보물에 적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려 한 의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TV 토론회에 나와 누명을 썼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예, 작년에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많은 의혹을 동시에 받아왔죠. 그러나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등 1년 사이에 여러 의혹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당원권을 내려놨던 이 지사였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재명 지사는 큰 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지사 측은 비록 1심이지만 이번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이 오늘 판결로 대부분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 부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 이른바 해경궁 김씨 논란은 지난해 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폭 연루설 역시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이 지사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이 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사가 이제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당이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무죄 판결을 반겼습니다. 한국당은 이 지사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라며 사법당국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친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와의 친분을 인정했다는데 이게 이제 6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윤 씨와의 친분 자체를 부정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 윤 씨와의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물론 변호인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그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앞서 2차례 검찰 조사에선 명확하게 윤 씨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말이 다 거짓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친분을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김 전 차관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말을 바꾼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런데 2013년 당시에는
윤중천 씨를 안다는 것만으로 이 강간죄가 성립되는 분위기였다.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가 앞서 윤 씨의 심사를 맡았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판사 앞에서 이 객관적인 내용부터 부정한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김 전 차관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갚아야 할 돈 1억 원을 이 윤 씨에게 받지 말라고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던 만큼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최후 진술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예, 1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그동안 느껴왔던 자신의 감정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담하다. 특히 그동안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온 기분이다 이렇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오늘 검찰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인멸 정황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3,900만 원을 건넸다는 이 최 씨의 진술을 제시했는데요.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수사 당시 이 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차명 전화기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이 최 씨를 찾아가 전화기를 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찾아가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김 전 차관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를 부인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별건, 다시 말해서 원래 수사하던 혐의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자신을 구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주장을 펼쳐서 영장이 기각된 윤중천 씨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 진짜 별건이라는 취지입니다. 채무 씨 부분이죠. 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인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수년간 3,9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얘기한 겁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윤중천 씨와 최 씨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는 만큼 다른 수사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 측이 별건 수사를 강조해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윤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별건 수사란 취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이를 모방했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최 씨가 진상조사 단계부터 조사를 받은 인물인 만큼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말에 한국에 온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6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체류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네, 일본 오사카에서 다음 달 28, 29일 이틀간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후에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에는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식 방문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양국은 체류 일정을 협의 중인데 1박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와서 뭐 다른 얘기보다도 역시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올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도 같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청와대 측에 요청했더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다. 한 달 사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에 따라 구체적인 의제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 뭐 그렇겠죠. 근데 원래 5월 말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던가요? 지금 한 달이 더 늦춰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문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에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을 상대로는 4차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예.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 참석에 맞춰 한국에 오는 수순이 검토돼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고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5월 초 한미 정상은 이에 대해서 전화통화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이 바뀌지 않은 5월 말보다는 상황을 지켜본 뒤 6월 말 만나기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 아직 뭐 며칠 머물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서울에 오면 어떤 일정이 들어가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가려다가 기상 문제 때문에 못 간 DMZ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017년 방한 때 DMZ를 방문하려 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DMZ 평화둘레길을 파주, 철원, 고성에 조성을 했는데 고성 둘레길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파주와 철원 둘레길은 6월 개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DMZ 평화둘레길을 개장해서 두 정상이 함께 방문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면 북한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면 남북 간의 의견 조율이라든가 물밑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계속 시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 핵심 소식통은 이제 한 달 반의 시간을 더 확보했으니 북한과 다시 긴밀히 접촉해서 남북, 한미, 연쇄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물꼬를 다시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추가로 발사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이달 25일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의 특기라면 특기인 극진한 모시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스모 대회 우승자에게 시상할 트럼프배 트로피도 깜짝 등장할 전망이라고 하고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트럼프 미 대통령을 태워서 미일 동맹도 과시하게 됩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첫 일정으로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칩니다. 통산 5번째 골프 라운딩으로 2017년 일본을 방문했을 땐 도쿄올림픽 개최지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이어 도쿄 시내 스모 경기장으로 이동해 스모 결승전을 관람합니다. 우승자에게 줄 트럼프 트로피도 특별히 제작해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루히토 새 일왕도 만납니다. 아베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이 만나는 첫 외국 정상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공을 들여왔습니다. How big is that event compared to the Super Bowl for the Japanese? And the Prime Minister said, it's about 100 times bigger. I said, I'll be there. 당일 사흘째 오후 두 정상은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무역 협상, 납북 피해자 등의 현안을 다룹니다. 주일미군 해군기지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에도 함께 승선합니다. 중국을 겨냥해 미일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내일 모레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특별히 취재한 내용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헬기 사격건이고 또 한 가지 새롭게 나온 것이 군이 놀랍게도 광주 시민을 상대로 신무기를 시험했다는 정황입니다. 자, 먼저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직접 감정한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냐.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탄흔이 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그런 탄흔을 만들 수 있다라는 유력한 어떤 뭐 이론이나 근거를 가지고 오면은 저희 의견을 철회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탄흔은 헬기 위에서는 뭐 사격할 수가 없는. 예, 매우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국과수는 왜 이 탄흔을 헬기 사격의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는지 유선희 기자가 전일 빌딩을 직접 찾아가서 검증해봤습니다. 전일 빌딩은 총탄 자국이 나온 10층을 빼고 전체가 공사 중입니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 안전실장은 내부 기둥의 탄흔을 주목했습니다. 기둥이 측면에 2개의 탄흔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대각선 모양의 탄흔이 2개가 이제 있거든요. 그거는 탄환이 벽의 이 측면을 이렇게 이제 스치면서 만든 탄흔이고, 그 탄흔을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은 바닥에 일치되는 탄흔이 또 있어요. 창문 옆 기둥엔 실제로 2개의 탄 자국이 보입니다. 그 각도를 따라 밖을 보면 하늘뿐입니다. 80년 5월에도 지금도 더 높은 건물이나 지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저렇게 위에서 내리꽂힌 각도의 탄흔이 위에서 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바닥에서 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각도를 따라 내려와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닥엔 이렇게 내리꽂힌 탄흔들이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저렇게 내리꽂힌 각도의 탄흔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예 바닥에 누워서 총을 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수가 다음으로 주목한 건 천장입니다. 지상에서는 그렇게 쏴서 천장을 맞출 수는 있지만은 천장을 스치는 수평의 탄도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5.18 기록관 수장고의 천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스친 탄흔이 여러 개 보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쐈다는 겁니다. 총탄 자국은 많습니다. 지금 10층, 바닥, 그리고 기둥, 그리고 천정까지 모두 다 합쳐갖고 국가수에서 헬기 사격 총탄 흔적으로 일단 추정한 개수가 193개에 이릅니다. 국가수는 총탄 흔적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 등을 근거로 사격 방식과 기종까지 추정했습니다. 거치대 위에 이제 얘가 이렇게 총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축을 해서 총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부채살 모양으로. 근데 그 천장 텍스에 나타나 있는 탄원이 이렇게 부채살 모양의 탄원이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그 UH-1 헬기, 그다음에 이제 UH-1 헬기 이제 탑승 그 문에 이제 장착된 뭐 60 기관총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JTBC 유선입니다. 예, 이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5월 21일과 27일입니다. 특히 5월 27일 새벽은 전남도청 강제 진압 작전이 있었던 시간이죠. 계엄군은 이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문건에는 시민을 상대로 신무기의 성능을 시험한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을 장악한 11공수는 YWCA 건물의 시민들을 향했습니다. 계엄군은 과감한 공격으로 3명을 사살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문건은 더 자세합니다. YWCA 건물 2층의 시민들에게 M203 유탄 발사기로 3발을 쏘고 2층으로 들어가선 스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강한 빛과 소음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스턴 수류탄은 신무기였습니다. 3공수 책임장교의 검찰 진술조서엔 국내에선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임장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기엔 특수탄을 사용해 시민 200명을 순간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새로운 이제 전술 무기를 사용을 하고 효과를 확인했던 그런 이제 전장으로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80년 5월 27일 새벽 4시 전남도청. 공수부대가 포위하듯 전남도청을 둘러싸고 민원실을 맡은 특공중대가 스턴 수류탄을 던졌다는 겁니다. 검시주서엔 시민 대부분이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진 것으로 나옵니다. 작전을 마친 뒤 계엄군은 평소 연마한 전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5.18 당시 특히 5월 21일 첫 발포가 있었던 날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한 분이 계시죠.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셨던 당시의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입니다. 그분은 광주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했습니다만 전두환 씨가 같은 날 오전에 서울에서 떠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2부에서 저희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성함은 오원기 씨. 자세한 신분은 이따 2부에 인터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달라진 건 없다, 광주에 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를 향한 비난에 대해서도 국민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생투쟁 중 국회를 찾은 황교안 대표는 광주 방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마땅히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질타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5.18 망언 의원 징계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가급적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한 걸음 더 나가 황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또한 분열을 조장해서 제1야당 대표가 오면
등을 돌리고 있으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갈등을 만드는 건 황 대표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한 길은 참여와 통합의 길이 아니라 분열과 폐륜의 길에 다름 아니다. 박주연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은 황 대표의 계산된 교활한 행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회동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국회 차원의 징계도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5.18 망언자들을 감싸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들의 광주 방문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18 39주년 기념식에 예정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시민들이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인천의 교차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8살 초등학생 2명이 숨졌는데 사고 당시 아이들을 태운 승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승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중 한 대는 인천 축구클럽의 차량으로 초등학생 5명이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8살 김모군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승합차 운전자 48살 지모 씨를 포함해 행인 등 6명은 다쳤습니다. 8살 정모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축구클럽 승합차는 24살 김모 씨가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걸로 확인했습니다. 축구클럽 승합차가 사거리를 지날 때 신호가 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파손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분석 중입니다. 김 씨에 대해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사고를 낸 축구클럽 승합차는 어린이가 탄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을 비켜갔습니다. 해당 클럽이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신고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해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함께 탄 보호자도 없었고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맸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선 당시 3살이었던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이른바 세리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어린이가 탄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탄 보호자가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먼저 내린 뒤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중일 땐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사고를 낸 축구클럽 승합차엔 동승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조대에 따르면 아이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클럽이 지자체에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면서 바뀐 도로교통법을 비켜나간 겁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타는 승합차 안전 실태에 대해 다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랬다면서도 아내가 죽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부부가 살던 곳입니다. 유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이곳에서 부인 김모 씨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유 씨는 아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17년부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활동가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엔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때린 걸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입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모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 여객기로 9천만 원 상당의 해외 명품 옷과 가방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된 지 닷새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씨를 구속한 법원이 적부심을 통해서 풀어준 건데 닷새 만에 석방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스스로 판단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 씨가 풀려났습니다.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하기 위해 열린 법원 심사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주거지 변경 시 신고 등의 조건을 걸어 석방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지 닷새 만에 다시 김 씨를 풀어주면서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법 집행기관장에 대한 심각한 범죄라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구속 닷새 만에 법원 스스로 판단을 뒤집어 석방 결정을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아 김 씨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공범과 자금 출처 등의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까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죠. 결정하기로 한 것이 18일인데 이걸 6개월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예 한국 차의 경우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가 수입차에 25% 관세를 매기는 결정을 미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과 한창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최대 180일 연기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안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투자를 막는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석 달간 검토를 거쳐 어느 나라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전선을 넓히기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부분에서 양보한 만큼 관세 폭탄을 피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때 한국은 제외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미국은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연간 80만 대를 수출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음 주말 장외 투쟁이 마무리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 등 한국당이 내건 선결 조건이 적지 않아서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다음 주 주말 서울 집회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장외투쟁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서울 장외 집회를 마지막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민생투쟁 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인사차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형식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그 커피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이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이 원내대표는 이런 제안을 반기면서도 오 원내대표가 한국당에 보다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뼈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하셨었는데 저보다 오신환 대표한테 더 많은 밥을 사주실 것 같아요. 다음 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이지만 절충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민주당의 사과와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아예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그럼 어떡하냐. 그럼 가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주름살을 없애는 보톡스 시술은 과거에는 수백만 원씩 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가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한 업체는 오늘 보톡스 원조국인 미국의 신제품을 출시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국내 보톡스 업계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종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균주의 출처를 둘러싸고 제약회사들 간의 이른바 진흙탕 소송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충북 오창의 메디톡스 공장입니다. 메디톡스가 보톡스 원료인 보톨리늄균을 미국에서 들여와 국산화에 성공한 건 지난 2006년.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앞세워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메디톡스의 뒤를 잇는 업체는 대웅제약. 미국에서 보톡스를 수입하던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토종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출시했습니다. 올 2월 업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의 승인을 받는 데 이어 오늘 현지에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나보타 핵심 원료인 균주의 출처를 놓고 두 업체가 3년째 소송 중입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자사연구원을 매수해 균주까지 훔쳐갔다고 주장합니다. 대웅제약이 보트륨 균주와 전체 제조 공정을 메디톡스 과거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여 2016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대웅제약은 해당 균주를 국내에서 채취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선진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 두 업체의 소송전은 미국 현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측이 균주와 관련 문건을 훔친 혐의로 대웅제약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겁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대웅제약이 해당 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 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미국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이면엔 보톡스 균주에 대한 부실 관리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균의 배양과 관리를 제약회사들에 전적으로 맡긴 현 관리 체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보톨리늄균은 1g으로 실험쥐 10억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보톡스는 이를 극소량만 사용해 얼굴 주름이나 턱 근육을 없애줍니다. 탐사플러스 윤정식입니다. 예, 이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이번 논란을 들여다보면 결국 균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해당 균을 제품화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생산 공정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제조 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고 실험용 원액을 쓰는 등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로 토종 보톡스로 불린 메디톡신의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2006년 메디톡신의 생산 현황을 담은 자료입니다. 2006년 6월까지 18차례 모두 4만 7천여 개의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폐기한 제품이 1만 6천여 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모두 효과가 충분치 않아 폐기한 겁니다. 불량품이 반복 생산되면 원인을 밝힐 때까지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19번째부터 4차례 생산된 제품들의 비고란엔 기존 폐기 제품들의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불량으로 폐기된 제품 번호들을 정상 제품 번호와 바꾼 겁니다. 메디톡스가 제조 번호를 바꾼 정황은 당시 직원의 메모와 업무 일지, 임원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인에는 메디톡스의 정현우 대표 이름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작성된 또 다른 생산 내역서입니다. 원액 배치란에 SBTA라는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스터디, 즉 실험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험용 원액을 사용해 만든 제품 일부는 국내외에 팔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가받기 전에 원액을 사용한 흔적도 있습니다. 2013년 작성된 생산 내역서입니다. 원액 배치란에 괄호를 치고 또 다른 원액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바뀐 원액은 당시 식약처 허가를 받기도 이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용된 약품이 어느 제조사고 그러면 거기 제조 1년 번호가 다 나와서 추적이 가능해요. 1년 번호를 바꾸면 그거는 지금 계란도 그 번호 붙여서 하는 마당에 그러면 안 되죠. 메디톡스 측은 제조 번호와 원액을 바꾼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험용 원액을 만든 적은 있지만 제품에 사용한 적은 없다며 경쟁사들의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산 과정상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제보의 신뢰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탐사플러스 서준석입니다. 의약품의 생산 공정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주체는 물론 식약처,
그런데 이제 메디톡스가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는 식약청이었죠. 저희 취재진이 메디톡스가 직접 쓴 주주 명부를 보니까 당시에 식약청장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메디톡스의 주주 명부입니다. 주주 이름과 개인정보 그리고 지분율이 표시돼 있습니다. 개인 중 세 번째로 지분이 많은 인물은 하모 씨. 주석을 보니 제3대 식약청장을 지낸 양규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취재진을 만난 하 씨는 양규환 전 청장의 조카라면서 당시 주식을 살 돈도 없었고 메디톡스라는 회사도 처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청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스승인 양 전 청장은 보톡스 원료인 보톨리눔균을 국내에 최초로 가져온 인물입니다. 정 대표는 이를 토대로 보톡스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했던 2000년 7월, 양 전 청장은 식약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엔 제3대 식약청장에 오릅니다. 양 전 청장이 재임하던 2002년 2월, 메디톡스는 토종 보톡스 제품의 조건부 제조를 식약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 씨 이름으로 매입된 주식 일부는 이듬해 취득가의 3배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양 전 청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 연관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걸 다 답할 이유가 없죠. 그죠? 주주 명부에는 당시 식약청 산하였던 독성연구원 길모 원장의 이름도 있습니다. 공무원할 때는 일체 주식은 안 했어요. 식약처는 당시 업무 관련 주식을 샀다면 공무원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위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 플러스 김재현입니다. 더위는 한참 빨리 왔는데 미세먼지는 늦도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부터 영남 지역까지 전국 20곳의 자동 관측기에서 32도가 넘는 최고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서쪽 지역은 공기마저 탁했습니다. 일교차가 지나치게 벌어진 탓이 큽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자동 관측기에 오늘 오후 최고 31.7도가 찍혔습니다. 동대구역 앞 횡단보도엔 안개비를 뿌려주는 장치가 일찌감치 설치됐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다음 주부터 폭염 대책을 본격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시설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곳곳이 뜨거운 5월을 보냈습니다. 경기와 충남, 전북, 광주와 경북에 걸쳐 전국 20곳의 자동 관측기에서 32도 넘는 낮 최고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서쪽 지역은 더운 데다 탁한 공기까지 겹쳤습니다. 남풍이 불러온 더운 공기에 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이 되면 지표면이 빠르게 식으며 아래쪽 공기가 위로 올라갈 힘을 잃습니다. 이런 대기 역전 현상에 공기가 갇혀 아침 무렵에 오염물질이 쌓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먼지 농도는 오전에 정점을 찍은 뒤 시간이 흐르며 차차 낮아졌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오늘 오전 세제곱미터당 최고 95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며 매우 나쁨 수준이었는데 오후 4시엔 9마이크로그램 좋은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평균 농도는 썩 나쁘지 않은 착시 현상도 일어납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 때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자칫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여름까지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멸종 위기종 수달은 국내에서 해마다 50여 마리씩 죽을 고비에서 구조됩니다. 주로 어린 새끼들입니다. 오랜 시간 어미와 같이 살면서 생존 방법을 배워야 하는 수달에겐 치명적이죠. 야생보호센터가 이렇게 구조한 수달을 훈련시키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그 여정을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도 그 돌보는 어미가 조난을 당하거나 해서 더 이상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음악의 월드컵으로도 불리는 세계 최대 음악 경연대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입니다. 아바와 셀린디온 같은 많은 스타를 배출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스라엘 대회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대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습의 폐허가 된 가자 지구에서 자그마한 콘서트로 항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더 무너져 내릴 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기타와 팔레스타인 전통악기만으로 꾸며진 조촐한 콘서트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 지구의 콘서트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14일 개막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항의입니다. 5월 14일은 이스라엘 건국 선포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음악 축제를 통해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팔레스타인 탄압을 감추려 한다는 겁니다. 해외 보이콧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선 41개국 대부분의 참가자와 후원사들은 보이콧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순례지를 넘어 관광 대국으로 거듭난다는 청사진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일을 대재앙의 날로 부르는 팔레스타인은 귀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현지 시간 15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 군의 대응으로 팔레스타인인 6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결심 재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살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며 김성수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겐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신생아용 결핵 백신 공급을 중단해서 품귀 사태를 일으킨 한국 백신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CG 백신 시장을 독점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무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업체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가 짙은 104건에 대해서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해외 법인의 수익을 몰아주거나 자산을 감춘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사주들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 탈세 조사로 추징한 세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정치를 풍자한 대형 트럼프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반트럼프 운동가인 돈 레셈이 만든 4.9m 높이의 로봇은 트럼프 대통령이 변기에 앉아 트윗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맞춰 영국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500m 세계 신기록이 10개월 동안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이상화 본인이 세운 신기록을 본인 스스로 4번이나 갈아치운 거죠. 0점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얼음을 지쳤을까요? 7살에 처음 스케이트를 신은 뒤 세계 최강 빙속 여제까지 23년을 얼음 위에서 산 이상화 선수가 오늘 은퇴했습니다. 이젠 알람을 끄고 편히 자고 싶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인터뷰장을 들어설 땐 씩씩했던 이상화가 이불 떼기 무섭게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스케이트 선수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좀처럼 웃지도 울지도 않던 냉혹한 승부사. 빙속 여제도 마지막이란 말 앞에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운동,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3시, 6시, 8시, 9시 이렇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패턴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요. 나이 30, 잘 준비한다면 3년 뒤 베이징 올림픽까지 얼음을 지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은퇴는 뜻밖입니다. 두꺼운 허벅지, 이를 받쳐준 탄탄한 무릎. 이상화의 질주를 이끌어낸 것들이지만 꿋꿋하게 버텨주던 무릎이 문제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2번이나 따내고 36초 36, 5년 넘게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준 왼쪽 무릎은 코너를 돌 때마다 시속 50km를 넘나드는 속력을 견디면서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붙잡아줬습니다. 레이스 내내 가장 낮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껏 힘을 줬던 무릎은 이제 닳고 해져서 물까지 차며 달릴 힘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선 아픈 무릎을 숨기고 끝끝내 달려 아름다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선수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7살에 처음 신은 스케이트를 23년 만에 벗은 이상화는 이젠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잠을 편히 자보고 싶어요. 지금도 알람을 끄고 편히 자보고 싶네요. 정말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보행자는 인도가 없어서 차도로 걷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한 해 평균 1,300명이 이런 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합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동행을 밀착카메라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황리단길로 불리는 거리입니다. 맛집과 카페가 늘어서면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진 거리인데요. 그런데 입구에서 이 가게 하나만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인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요. 이 건너편에 있던 인도마저 끝이 나버립니다. 이곳부터 700m에 달하는 구간에는 이 왕복 2차로만 있고 보행로는 없지만 이 거리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까지 있습니다. 걸을 곳이 없다 보니 차와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차도 한가운데서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사람을 피하려는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자전거와 스쿠터도 아슬한 동행을 이어갑니다. 인도가 없어서 많이 위험하고 친구랑 얘기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택시가 빵거려서 많이 놀랐습니다. 중심 거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봤습니다. 이 거리가 워낙 좁다 보니 혼자 걷기에도 굉장히 아슬아슬한데요. 이 차라도 이렇게 정차가 돼 있으면 차도로 돌아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서 마음 놓고 걷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놀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한 방향으로 가도 이제 뒤에서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빨리 가는 차들도 간혹 있거든요. 황리단길은 젊은 층의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에만 9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발길이 늘어나는 만큼 위험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해당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지난 2월 중단됐습니다.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일방 통행을 하면 사람이 더 적어지니까 그거 걷지 말아라. 장사가 되나 안 되는데. 경기 화성시의 한 대학교 캠퍼스 앞입니다. 정문 바로 앞에 인도 대신 왕복 2차로만 나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지 못하고 일렬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차가 양쪽 이렇게 오니까 안 닿게 좀 맨날 끝으로 가는데 그럼 그쪽에 나무들이 있어서 부딪히면서 걷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위험하다며 경기도에 민원을 넣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보행로 설치 예산이 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서 23년도까지는 불가하다. 스쿨버스로 해서 중간에 좀 임시 정류장에서 내리게끔 급하면 이제 뭐 한 4명 정도 이제 모여서 이제 택시 불러서 타고 나가거나. 손자 손을 꼭 잡은 할머니가 학교 앞까지 바래다 줍니다. 학교 앞까지 가야 보도가 나타납니다. 애기들을 위해서 좀 길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 1학년서부터 이게 얘기가 있던 건데 지금 5학년이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차도로 유모차를 끌고 가는 행인 바로 옆에 양방향 차량이 오갑니다. 도로 양옆에 상가가 늘어서 있지만 정작 보도는 없습니다. 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요. 이 바닥에도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길 양 옆으로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그리고 태권도 체육관까지 있기 때문인데요. 이쪽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 길 양쪽 어느 쪽으로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밑에 학원 거기서는 사고가 난 적도 있었어요. 애들은 뛰어다니잖아요. 걷지를 않아요. 항상 이렇게 뒤로 돌아보게 돼. 차가 오나 안 오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임시 보행로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구글 플레이 포인트로 새롭게 즐기는 리니지 M.
압도적인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플레이온 구글 플레이.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었던 자들의 치열한 암투와 배신을 그려낸 영화 더 킹에서 그 치열함과는 동떨어진 전혀 의외의 코믹한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인공들이 역술인을 찾아가는 장면이죠. 자, 그러나 정말 그저 코믹한 장면으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그것은 명백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계의 실력자들이 무속인에게 모여든다는 솔깃한 풍문이 돌았고 왕가의 기운이 서린 장소로 조상묘를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참모들이 일본과 홍콩까지 날아가서 선거 운세를 점쳤다는 기사까지 등장합니다. 유신을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58년 전에 바로 오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종래에는 이른바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던 그 역시 미래가 궁금했는지 용하다는 부산의 역술인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유신일인 10월 17일이 그에게서 점지받은 날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어찌됐든 역사를 뒤로 가게 한 유신의 전야에 어떤 역할로든 역술인이 존재했다는 것은 좀 황당하긴 합니다. 음력 3월에는 백호살이 들어 지난 2014년 그들이 모아온 점괘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는 국군의 백호살이 들었기 때문이며 그나마도 대통령의 사주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피해는 너무나 막대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관상으로 볼 때 아베와는 상극이고 시진핑과는 상생이다. 외교 문제 역시 대통령의 관상을 통해서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역술인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의 심기를 살핀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결과 예측이 틀렸으니 심각한 보고서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우리는 치렀고 그 파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은 무거운 예감. 음력 3월에는 백호살이 들어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 올려졌겠으나 지극히 허망했던 그 점괘처럼 그 시대는 그저 허망했던 것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1980년 5월) 나는 광주에 가지 않았다. 전두환 씨가 40년 가까이 되풀이하고 있는 말입니다. 광주 집단 발포와 본인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단 발포가 있던 날, 즉 5월 21일 오전에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에 가는 것을 직접 봤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즉 김용장 씨는 그날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다고 정보 보고를 올렸는데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어디서? 서울에서 봤다는 얘기죠. 우선 박현주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제보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서울 대방동 공군 706 보안부대장의 운전병이던 오원기 씨는 80년 5월 21일 오전 전두환 씨를 용산 헬기장에서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8군 헬기장으로 좀 빨리 가자. 그래서 가니까 헬기는 도착해 있었고 사령관 혼자 타고 수행원 없이 그 전두환 씨 혼자 갔어요. 이날 정오쯤 광주 비행장에 전 씨가 왔다는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말과 일치합니다. 전두환 씨가 그 당시 5월 21일 낮, 그러니까 한 점심시간쯤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오원기 씨는 당시 전 씨가 육군이 아닌 공군 헬기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UH-1 기종인데 비빈용 헬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진청색이죠. 네, 공군 헬기.
육군 헬기하고는 색 자체가 완전히 틀리니까. 또 당시 수행원도 없이 비밀리에 와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헬기 조종사, 부조종사, 기관사 정도, 사령관, 운전사, 사령관, 그리고 우리 부대장 극비리에 갔다고. 5월 21일 오전 8시엔 국방부 헬기장에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육군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갔습니다. 10시 30분엔 조홍 헌병감이 육군 헬기로 광주에 갔습니다. 오원기 씨의 말이 맞다면 같은 시간에 전 씨가 비밀리에 공군 헬기를 타고 미군 헬기장을 통해 광주로 갔던 겁니다. 당시 706 보안부대장이던 신동만 예비역 준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오원기 씨가 당시 자신의 운전병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광주에 갔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화로 얘기하긴 어렵다고만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가는 전두환 씨를 직접 봤다는 진술,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원기 씨가 지금 스튜디오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디서 근무하셨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 본부 보안부대에서 1978년 10월부로 배속을 받아서 1981년 4월 30일 제대할 때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예, 군 생활을 내내 거기서 이제 하신 거고, 정확하게는 공군 706 보안부대 부대장의 그 운전병을 하셨죠. 네, 1호차 운전병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에서는 1호차라고 부르죠. 그 부대장의 차를. 거기서 근무하셨다는 증거 같은 건 물론 다 가지고 계실 테고요. 병적 증명서에는 근데 그 입대 날짜하고 계급하고 그게 나오는데 띄워봤는데 그 왜속된 부대 기록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아무튼 그 당시 신동만 보안부대장이 맞다. 오원기 씨는 내 운전병이었다라고 또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에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가는 전두환 씨를 봤다. 직접 두 눈으로 봤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오전에 우리 부대장 출근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호출이 와서 부대장님 모시고 그 용산 헬기장 빨리 가자. 그래서 갔더니 헬기는 대기하고 있었고요. 공군 헬기고요. 그리고 도착하는 거의 동시에 그 전사령관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용산 헬기장이라는 건 미군 부대 헬기장을 말하는 겁니까? 미 8군 영내에 있는. 그 전두환 씨는 어느 쪽에서 오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 원래 그 움직일 때 경호 차량 2대가 경호를 하거든요. 세 대가 움직이는데 그냥 차 한 대 혼자 타고 왔어요. 운전사. 경호 차량 없이? 없이요. 수행부관도 없이. 그런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그 영내 이동할 때만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 영내 이동. 영내 이동. 그렇다면 그 근처에 국방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왔을 가능성이. 그럴 확률이 높죠. 거의 뭐 길 하나만 건너면은 8군하고 국방부하고 붙어 있으니까. 당시 그랬습니다. 뭐 길 하나 건너면 정말 바로 붙어 있었으니까. 근데 왜 공군 헬기를 탔을까요? 육군 헬기도 있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인데 좀 고급 기종이에요. 온 헬기가. 그러니까 이 아무데나 쓰는 기종이 아니고 그 귀빈 수송용 헬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종은 UH-1H 아니었습니까? 제가 M인 기종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최고급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리포트 보니까 진청색, 그러니까 공군 헬기는 색깔이 육군 헬기하고 다르잖아요. 진청색 색깔이었다. 그렇죠. 그럼 그 헬기를 타고 혼자 내려갔습니까? 혼자 탔어요. 다른 사람 동행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뭐 경호원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보안사령관이 움직이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영내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경호 인력이 이제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도 했겠지만은 예. 그만큼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을까. 아, 그 당시에. 네, 자기 측근들한테도 감추고 싶었던 예. 것 같아요. 신동만 보안부대장이 네. 이제 모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때 그 헬기장으로 가면서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하는데.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 아, 같이 가는 걸로. 네, 왜냐하면은 그 공군 헬기이기 때문에 예. 그 공군 헬기 편을 아마 그 우리 부대장이 마련을 했다면은 예. 그 목적지까지 같이 동행을 하는 게 그게 그 보통 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통상적인 그 저거거든요. 예. 수행하는 게. 근데 그 이제 동시에 도착해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몇 마디 서로 나누고서는 예. 혼자 그냥 쓱 타고 바로 일으켰어요. 예. 그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들렸어요? 그거는 안 들려. 엔진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 예. 거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전두환 씨하고. 30m 정도. 아, 그건 뭐 멀지 않은. 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 그분은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 전에도요. 아, 그 전에. 많이 어떤 자리에서 봤습니까? 뭐 회식 자리. 공군 보안부대하고. 아니죠. 뭐 기업들이 스폰이 돼가지고. 기업이요? 기업하는 사람들. 예. 그 스폰돼서 무슨 옛날에 뭐 요정에서도 뭐 모이고 또 아니면은 무슨 고급 식당에서도 하고 그러면은 자주 봤죠. 아, 그때는 이제 우리 오원기 선생께서는 당시 신동만 부대장의 차를 운전하고 갔으니까 그 자리에 운전을 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볼 그 수밖에 회식 없었다. 자리에는 저희가 항상 그 서열 7위까지는 예. 같이 참석을 하고 그 운전병들도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전두환 씨를 헷갈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0.1%도 없죠. 예. 근데 39년 전 일인데 당시 상황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는 뭐 접어두고 기억이 나는 거 위주로 지금 그렇습니까? 말씀 드릴게요. 여기 김영장식에서 말씀하신 내용 혹시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내용이 본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계기였을까요? 그렇죠. 제가 본 게 말하자면 앞부분이고 그분이 말씀한 거는 뒷부분이고. 그렇죠. 출발할 때와 도착할 이제 때니까. 비행 시간 그것만 빼면 거의 시간도 거의 일치한다고 봐요. 제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거의 좀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또 10시 30분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정확히 뭐 기록은 해놓은 건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가까운 시간이 10시 반 정도가 아닐까. 그럼 김용장 씨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좀 놀라셨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아니 그러니까 그날 나는 떠나는 걸 봤는데 이 양반은 내렸던 걸 그렇죠. 얘기한 거구나.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내가 그 증언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구나. 사실 그 전두환 씨의 광주행은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부인해 왔고 그 주변 인물들도 다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왜냐 본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10명이요? 그렇죠. 그 헬기장에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헬기만 있고 저하고 우리 706 부대장하고 전두환 씨하고 혼자 그 차 한 대로 혼자 왔으니까 그 운전사하고 그리고 헬기에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까지 3명이면 7명이죠. 그리고 광주에서 3명 만났으면 10명이죠. 그렇죠. 김영장 씨 증언에 따르면 3명. 그러니까 계속 안 갔다고 우길 수가 있는 거죠. 그 10명만 입을 다물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아무튼 오원기 씨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그 이후에 다른 9명 중에 또 한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헬기 조종사 중에 한 분이라도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겠죠. 특히 이제 김용장 씨 말씀에 따르면 비행 기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좀 알아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운전병 입장에서는 뭐 그것까지는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두환 씨가 왜
그 당시에 광주에 갔는가? 물론 그때는 광주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네, 상황이었기 가장 때문에. 심각한 시기였죠. 예. 예. 나중에라도 네. 왜 갔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들은 바는 없고요. 뭐 예. 그건 어떤 통로로도 그거는 뭐 듣기 힘든 얘기고. 예. 그냥 저 혼자 유출 한번 뭐 그냥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많은 세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동안 이 말씀을 못 하셔서 네. 왜 말씀을 못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근데 이 사회가 진실이 있어도 거짓으로 자꾸 덮어서 그냥 예. 덮으려고 하니까 그 진실을 밝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 진실이 많이 묻히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진실을 밝히는데 좀 일조를 하려고 예. 마음먹었어요. 예. 사실 또 김영장 씨의 증언이 없었다면 그냥 가는 거 봤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내리는 거 봤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앞뒤가 맞는 네. 조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예. 그 당시 보안부대장 네. 신동만 당시 준장 원스타죠 그러니까. 네. 예.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랬더니 오원기 씨를 잘 안다. 네. 또 오원기 씨께서도 뭐라고 전에 말씀하셨냐면 저에게 사전에 굉장히 잘 보살펴주던 상관이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뭐랄까 좀 인간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누가 안 되는지 그런 예. 부분은 많이 좀 염려가 되죠. 예.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사안을 부정하시진 않았고 그런 일 없다라고 하시진 않고 다만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오원기 씨하고 같이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혹시 만나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한번 뵙고는 싶어요. 예. 신동만 부대장께서도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또 함께 증언해 주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군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분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안으로 분명히 봤다. 네, 제일 분명한 거는 그 시간대 전두환 씨 혼자 타고 공군 헬기로 이륙한 겁니다.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아마 이걸 또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부정했으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 혹시 저희들이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네네. 연락을 드리고 네. 또 가능하면 모실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원기 씨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저희는 5.18을 폄훼하는 유튜브 방송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기존에는 가해자, 그러니까 신군부를 옹호하는 가짜뉴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북한군 투입, 시민이 먼저 발포 같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자인 5.18 유공자를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1988년생 가짜 유공자도 있다. 2,500명을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른바 프레임의 이동인데요. 그 기점을 파악해보니까 정치권에서 망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분석 결과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오늘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유튜브 방송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중에서 5.18 유공자와 관련된 영상은 94개, 채널 35개, 그리고 조회수가 527만 회, 구독자 수가 424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중복자가 상당하니까 연인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다 가짜 뉴스들인가요? 네, 가짜 뉴스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영상들이었습니다. 특히 유공자의 명단은 세세한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뭔가를 감추는 듯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이 상당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온 무책임한 발언들이 온라인 공간으로 번졌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런 정보나 영상의 내용들은 2017년 대선 때 이미 나왔습니다. 많이 네.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인 게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다시 떠올랐고 올해 2월에 야당이 주최한 문제 그 공청회에서 가짜 유공자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급증했습니다. 한 달에 4번 꼴이던 방송이 공청회 뒤에 25번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망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고 가짜 뉴스만 양상하는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네, 최근 많이 퍼진 가짜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88년생도 유공자다, 가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5.18 유공자법에 따라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도 예우를 받습니다. 다른 국가 유공자법과 같습니다. 심지어 한 정치인은 1980년 11월에 태어난 사람이 유공자라면서 가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5.18 때 임신부가 진압군의 배를 걷어차여 본인과 태아가 큰 피해를 당했고 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짜의 테두리에 넣어서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고 들으면 5.18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되냐 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아주 교묘한 내용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00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공자 2,500명을 4급, 5급 공무원으로 대거 임용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가기관에 취업 중인 5.18 유공자는 총 446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0.06% 수준입니다. 이 추세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가짜 뉴스들을 그냥 계속 둘 거냐 아니면 조치를 취할 거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5.18 왜곡 처벌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 2월에 국회의원 166명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논의가 없었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찬반이 부딪힙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더 이상한 여론조사로 잡았습니다. 네, 뭐 요즘 여론조사가 자꾸 화두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차 범위 내로 접근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다른 조사와 달리 리얼미터 조사만 그렇다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중 여론조사 집계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3%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의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상한 여론조사가 더 이상해졌다로 주장했습니다. 예, 차이가 아무튼 많이 납니다. 예. 원인은 여론조사 방식이 뭐 달랐거나 예. 아니면 실제 이슈에 따라서 여론이 바뀌었거나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리얼미터의 주간 조사는 매일매일 조사한 여론조사를 주간으로 집계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예. 형식과 질문 내용은 매번 똑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리얼미터 방식인 자동응답 방식이 응답률이 낮다 보니까 병동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리얼미터 관계자는 실제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4%포인트가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떨어진 건데 아무래도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한쪽이 떨어지면 다른 쪽이 오를 예. 수가 있기 때문에 격차가 커 보이는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에서는 이번 조사 기간 중에 있었던 이슈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 이슈와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불교 봉축식 예법 논란 등을 들었는데요. 막말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치권에서 막말이 좀 계속됐는데요. 오늘 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논쟁 중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이 의학적 용어라면 이런 표현도 괜찮다라고 좀 심한 표현을 주장한 게 있는데요. 한센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 상처가 커지는 건데 대통령께서 국민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이 병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최첨단 정보 예측 시스템으로 예. 잡았습니다. 정보 예측은 뭡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는 건데 예. 정보 경찰들이 매년 말이면 이듬해 내년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문제는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점괘에 기반해서 내년을 전망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정보 경찰이 올렸던 보고서들의 제목입니다. 실제 몇 가지를 보면 2013년 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14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와 대운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올렸고요. 예. 그 이듬해 보면 양의 배를 쓰다듬어 울음을 그쳐주는 상이다. 그래서 역시 대운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통 새해에 올리는 전망에 대해서 12지상에 동물을 들어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첫 장에 많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보면 토끼에 대해서는 온순한 토끼의 성정을 받아 국정 운영이 안정될 거다. 말해에는 말이 뛰어노는 형국이니 국운이 상승할 거다. 또 양해에는 온순하고 평화를 하니까 국운이 상승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뭐 전망 보고가 아니라 그냥 덕담 수준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역술인들의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국운은 매년 상승했어야 됩니다. 예. 물론 듣기 좋은 소리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전망을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2014년에 당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했던 전망은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이 따라붙는 형상이지만 팔자주름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큰 두각을 못 나타낼 것이다. 라고 역술인에 따라서 전망을 했는데 예. 당시 그 전에 안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민주당과 통합을 해서 따로 지방선거에서 당이 없었습니다. 2014년 말에는 이듬해 산업 전망을 역시 점괘로 했는데요. 불의 기운이 강해 IT와 전자기기 등이 성장이 기대되고 제철 조선 등은 물의 기운이 강해서 부침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연찮게인지 모르겠지만 이 점괘는 사실 경제단체의 산업 전망과 비슷했습니다. 예. 사실은 실제 점괘로 이렇게 산업 전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비슷한 전망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서 언론 보도를 참조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짧게 하죠. 나머지 하나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아미의 5.18로 제가 짧게. 아미? 그렇습니다. BTS요? 그렇습니다. 예. 5.18 기념식이 이틀 앞인데 2015년에 BTS가 발표한 노래 중에 5.18이 들어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잠깐 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치 열정을 담아지는 광주 호식이나 전국 팔도 느끼어 나 몰라면 시간은 끝없이 모여 집합 모두 다 눌러라 공유기 다시 죄송하지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저는 뒷부분을 좀 알아들었는데요. 그런가요? 예. 예, 광주 출신 멤버인 제이홉이 원래 저 노래 제목은 마시티 그러니까 마이시티라는 예. 건데 멤버들이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예. 광주 출신 멤버인 제이홉이 광주에 대해 얘기하면서 눌러라 062-5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지역 번호네요. 그렇습니다. 예. 062는 광주 지역 번호고 518은 80년 5월 18일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도 눌러봤는데 062-518을 누르면 없는 번호로 당연하죠. 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의아할 수 있는데 한 아미 팬이 본인의 블로그에 자세하게 5.18의 의미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영어로 된 5.18 민주화 운동을 알 수 있는 것까지 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해외 팬들이 5.18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팬들은 얼마 전에 광주의 어떤 국제 행사를 방문했다가 5.18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 남해안 일대와 제주에 비가 오며 광주와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8도 등 남부 지역은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내일 오전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illion miles from the sun. People get ready, 'cause here it comes, it's a light, a beautiful light, over the horizon, into our eyes. Oh my, how beautiful. Oh my beautiful mother, she told me, son, in life you're gonna go far. If you do it right, you'll love where you are.
snow.